영화 서복을 리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100억이 훌쩍 넘는 영화, 그것도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가 아니라 개봉을 염두에 둔 영화가 무너지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복은 개봉 전부터 올해 기대작으로 꼽히던 작품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영화의 성공을 바랐고 저 역시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대충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대충 복제인간이 인간의 감정을 배워간다는 내용이겠고, 정부나 혹은 욕심 많은 집단이 복제인간을 두고 다투고 공유가 박보검 데리고 달아난다는 스토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야기가 별거 없더라도 아이디어, 연출, 편집 등으로 멋지게 만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 복제인간이나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 등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기 마련입니다. 이건 굳이 아이작 아시모프나 SF 거장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다루기 쉬운 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복이 바로 이 철학적인 질문들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는 어디까지나 그 철학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해 그리고 연출에 녹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서복은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다른 여러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 이 영화의 결정적인 요소는 철학이고 그 철학이 관객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철학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좀 재미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야말로 지루한 영화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관에서 잠이 솔솔 올 정도로 지루하고 따분한 영화, 구태의연한 캐릭터들과 상황과 예측 가능한 이야기로 점철된 가운데 아무런 가공 없이 날 것 그대로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들, 스티븐 스필버그의 AI와 박훈정의 마녀를 합치고 로건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영화, 이렇게 혼돈이 된 작품이 서복이죠.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과 티빙에서 동시 공개한 영화 서복,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 제작비가 164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64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의 제작비를 투자했으면 그에 맞는 결과물을 상상하게 됩니다. 영화 승리호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 CG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한국 영화는 돈을 들인 만큼은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차왕 엄복동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설명할 수 없는 대로 두기로 하죠.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과연 이 영화가 그만큼의 제작비를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영화에서 보여주는 CG나 VFX는 그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갈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막바지에 벌어지는 초능력 슈퍼히어로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도 전투의 박진감도 시각 효과도 부족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화의 철학적인 메시지에 있죠. 주인공 기현은 원래 정보국 소속의 요원이었지만 뇌종양 교모세포종이라는 병에 걸려 은퇴한 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며 하루를 견디던 그에게 안부장이 한 가지 일을 제안합니다. 한 임무를 안전하게 옮기는 임무를 수행해 달라는 것이죠. 대가는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 안부장의 제안을 승낙한 기현은 배안의 연구실로 향해 그곳에서 서복이라는 존재를 만납니다. 연구실에서 다양한 실험의 대상이 된 서복은 인류가 만든 최초의 복제인간이며 유전자 조작으로 완성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즉 인류가 직면한 모든 질병, 더 나아가서는 죽음조차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존재인 셈이죠. 줄기세포니 배아복제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나오죠. 안부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로 국내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대한 지원이 뚝 끊겼는데 서인이라는 기업에서 인간 복제 실험을 하게 해주면 투자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정부는 서인에서 받은 돈으로 농공 행상을 했고 실험은 진행되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죽지 않는 실험체. 연구실에서는 그 실험체에게 서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진시황의 명령에 따라 불로초를 가지러 떠났던 인류가 지닌 불로불사의 꿈의 상징적인 존재. 그리고 박보검이 나오죠. 저는 이 영화의 상당 부분이 박보검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리고 박보검이 기대 이상을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복제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과격할 정도로 공격적인 표정까지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서복의 묘사입니다. 일단 서복은 공식적으로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원 불사를 체화한 인물이고 인간의 영원을 향한 갈망을 그대로 농축시킨 것이 서복입니다. 하지만 서복의 어머니인 셈인 임세은 박사는 총에 맞으면 죽겠죠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외부의 충격이나 신체 활동을 정지시킬 만한 데미지를 받으면 죽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건 세포도 괴사하고 삶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인데 왜 하필 죽지 않는 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호합니다. 꼭 힐링 팩터가 있어야만 불사인 것은 아니지만 영원을 말하기에 서복은 너무나 약합니다. 가만히 두면 세포가 무너져 내려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약으로 연명해야만 하죠. 즉 서복은 그 자체로 환상적인 존재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러한 설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서복은 살 수 없어요. 죽습니다. 오히려 1년 정도 시한부라는 공유, 아니 민기현보다 훨씬 빨리 죽을 수 있어요. 며칠만 주사를 안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복은 연구실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 연구실을 유지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 겁니다. 즉 서복이라는 존재는 영원이 아니죠. 연구실과 연구실을 유지할 자본과 그 자본을 가진 자본가의 욕망, 영원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서복의 진실이에요. 저는 영화가 바로 그 부분을 짚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패러독스, 잠깐의 영원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작을 가하고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버텨왔는지,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제거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걸 얻으려 하는 이 상황에서 영원이란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지를 영화 서복이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초능력 배틀과 철학적 사유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죽지 않는 존재이지만 사실은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역설적인 서복과 기현의 브로맨스가 시작되는 것은 영화의 전반부 습격 장면부터입니다. 복제인간, 실험체, 실험실에서 온갖 생체 실험을 견디면서 살아온 서복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영화가 던져줄 메시지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설픈 철학과 존재론에 대한 무성의한 질문들 뿐이었죠. 미국인들의 습격을 받고 서복과 도망치는 기현. 그런 기현에게 서복은 자꾸만 의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왜 위험한가? 그들은 왜 나를 노리는가? 기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 기현은 나를 지키는가? 특히 기현이 습격자들은 서복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노리려고 한다고 하자 서복은 참 어리석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사인데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기현이 내 목숨이 너에게 달렸으니까 라는 대사를 한 순간 장면이 넘어갑니다. 이 영화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앞에서 버디무비 이야기를 했고 뒤에는 다른 영화들을 언급하겠지만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에 더 가깝습니다. 서복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 복제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복제인간은 인간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철학적 주제들이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 혹은 원작 소설인 필립 디케이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에서 나오는 레플리칸트와 데커드의 주제 무엇이 인간인가와도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 서복은 그 서복의 생각과 인지를 제대로 영화에 녹여내지도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 관객들을 주제의식의 세계로 안내하지 못하고 공허하기만 한 철학적 질문을 어지럽게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수준이죠. 아무튼 기현은 어떻게 해서든 서복과 함께 움직여 안부장이 알려준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서복은
서복은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다투는 장면을 보고 인간이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아마 추어탕 가게처럼 보이는 곳에서 미꾸라지를 잔뜩 담아놓은 아저씨를 봅니다. 여기에서 서복이 본 것들, 서복이 생각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치 AI에서 로봇 데이빗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듯. 하지만 서복은 달랐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서복은 인간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영화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험실 점프슈트를 입은 서복이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한 기현이 옷가게에서 사주는 옷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런 센스를 보인 이유는 서복이 아직 어린,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함이겠지만, 이면적으로는 기현이 서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알록달록한 예전 H.O.T 캔디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의상 센스는 좀 당혹스럽죠.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노골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부장이 안내한 공간에서 서복이 라면을 먹는 장면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육개장 사발면을 처음 먹는 서복. 서복은 실험체로서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서 생활했고 음식도 제한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체의 컨디션을 늘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했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육개장 사발면의 맛을 좋아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처음 먹는 튀김면, 마법의 MSG, 따끈한 국물까지 있으니 맛있겠죠. 문제는 왜 육개장 사발면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음식이라서, 가장 구하기 쉬운 음식이라서, 아니면 어떤 생명도 해하지 않는 착한 음식이라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동물도 죽이지 않았겠지만 스프에 녹아있는 생명을 서복은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육개장 사발면에도 어떤 함의가 있어야 한다고, 아니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서복은 이 라면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감독은 무엇을 던져주려 한 것일까?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서복이 육개장 사발면을 4개째 주문하는 모습에서 제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육개장 장면은 그저 서복이 세상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현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죠. 앞서 서복이 본 인간과 생명에서 음식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와 먹는 행위, 다른 생명을 취하는 행위가 분명 연결될 것이고, 이는 서복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일 텐데 무언가 끊어진 것 같은 인상이 강합니다. 이거 감독판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부터 뭔가 설명이 있을 만한 지점마다 편집으로 탁탁 쳐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그리고 나오는 건 서복의 초능력 액션입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CG, VFX, 그냥 줄여서 시각효과라고 하겠습니다. 164억짜리 영화라고 보기에는 초라한 수준의 액션입니다. 박보검도 평범하고요. 라면을 처음 먹을 때 박보검의 연기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라면을 보면서 나는 이걸 처음 먹는다 라고 마음 먹고 자연스럽게 먹는 게 쉽지 않은데, 입에 넣고 천천히 빨아들이면서 음미하고 눈을 들어 기현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는 서복이 느끼는 경탄이 잘 전달되지만, 액션 장면에서는 박보검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더 보이의 액션은 참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말하자면 염력 수준이죠. 안부장은 서복을 제거하려는 판단을 했고, 서복은 울산을 가고 싶다고 하고, 기현은 그런 서복을 데리고 연구실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서복은 평범한 인간들과 다툼을 벌이죠.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서복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의아한 심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캐릭터를 보고 저는 복제인간 클리셰의 종합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서복의 캐릭터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순진한 소년처럼 사슴 같은 눈망울을 반짝이다가 어떤 순간에는 현인이라도 된 것처럼 날카롭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의도를 포착해내고, 어떤 순간에는 질풍노도의 청소년처럼 포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서복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별 문제도 없어요. 게다가 여자라는 개체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고생들을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른 음식에는 관심도 안 주고 라면에만 반응하고요. 라면이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음식도 맛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반응입니다. 서복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서복은 바보처럼 행동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험의 목적인지 정보 통제를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복에게는 책만 허락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엄선한 책들이겠죠. 분명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인터넷의 인간이라는 독특한 존재를 서복이 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죠. 제5원소에서도 멀쩡하던 리루가 컴퓨터 검색하고 충격받잖아요. 문제는 책입니다. 서복에 있는 실험실의 책장에는 인문학 서적이 가득해요. 대부분이 문학 서적입니다. 중앙에 있는 이건 아마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의 일부고 오른쪽에 이건 이문열 삼국지 아닌가요? 그 외에도 소설책들이 많고 아래에는 아마도 위인전 따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공부는 많이 시키지 않은 모양입니다. 서복도 딱히 우주의 이치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고전 물리학 같은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얘는 200% 문과입니다. 그렇다고 물어보는 철학의 수준도 깊은 이론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소설책에서 주워들은 것들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서복의 의식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의 문학 작품들을 접했다면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음식을 먹는다 정도의 정보라든지 현대소설을 읽었다면 현대인의 삶의 터전인 편의점에 대해서 모를 일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책을 읽었기에 바다를 보면서 멍하니 인간이란 무엇인가만 생각하고 다른 건 하나도 모르는 거죠. 이 부분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물론 저기 있는 책들이 그냥 그래픽에 불과하다면 설득이 되지만 서복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밥 먹고 실험받고 책 읽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게 뭐죠? 편의점을 박살낸 서복은 기현과 함께 유유히 달아나고 혼자 가라는 기현을 서복은 붙잡습니다. 기현은 잡아주길 원했고 서복은 잡아줬죠. 이걸 보면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할 줄 아는 친구인데 참. 영화의 핵심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기현과 서복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복이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영화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또 하나의 자기를 본 서복은 실험체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다시 찾은 연구소. 서복이 영원히 실험체로 활용될 거라는 걸 안 기현이 반발하고 서복의 어머니인 임세은 박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서복이 마지막으로 액션을 펼치면서 마무리되죠. 마지막 액션 장면은 누누이 말하지만 여전히 별로입니다. 아무런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는 액션이죠. 결국 엔딩에서 서복은 사망하고 영화는 끝납니다. 그리고 서복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가 되고 싶었다는 예반 시집에서나 나올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얘 문과 맞다니까요. 서복은 여러모로 허술한 영화입니다. 특히 여과 없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은 영화를 지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캐릭터들도 형편없었습니다. 김천호 회장이나 안 부장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캐릭터들이고 이들이 다투는 것도 다 어디서 본 것들입니다. 김천호 회장이 영생을 원한다. 죽을 병에 걸렸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서복을 되찾으려 한다는 건 승리호에서 본 것 같고 김천호 회장의 이미지 자체는 프로메테우스의 영향을 짙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영생을 위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다 그 영생의 답을 지니고 있는 존재에게 살해당한다는 것까지도요. 인류의 답을 지닌 존재가 인간에게 실망하고 인간을 배우다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는 면에서는 제5원소의 리루가 생각나고요. 저는 이 영화가 바다에서 끝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는 사족이에요. 문제는 이 바다 장면의 의미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복은 늘 가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진짜 바다를 만나요. 잡으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 알갱이 바다, 생명의 근원, 그리고 자기를 데려다 주겠다는 남자는 자고 있고 서복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자신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남자,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잠, 그리고 영생을 바라는 인간들의 어리석음. 그 모든 것을 알아낸 서복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영화가 전달하려는 모든 주제가 함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결국 서복이라는 존재는 프로메테우스의 외계인이나 신 혹은 신적 육체를 지닌 존재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해답은 곧 진리이고 진리는 신이라 할 수 있으니 서복은 복제된 신입니다. 마치 인간을 흉내낸 AI인 알파고가 바둑의 신에 한없이 근접했듯 인간은 스스로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철학적인 좋은 소재인데 참
아무튼 인간은 그 신의 육체에 손을 대고 영생의 헛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부서질 수 있는 약한 신에게서 뽑아내는 피. 하지만 그런 연약한 신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에 서복은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지 말지. 그래봐야 바뀌는 게 없는데. 라는 대사. 하지만 서복은 분노했음에도 그 힘이 적들을 제압하기에 충분치 않은 약한 신이었고 그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도 그들을 다 태워 죽이지 못하는 마음 약한 신에 불과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설정으로 점철된 영화 서복은 결국 공유와 박보검의 얼굴 보는 영화라는 참담한 평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영화는 매우 허술하고 절대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형편없는 만듦새의 뒷면에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가능성을 갖춘 이야기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시사회 간담회에서 공유는 민기현의 캐릭터가 많이 편집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민기현의 서사는 너무나 약하고 민기현이 고민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안부장과의 악연, 자기가 살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해야 했던 약함이 드러나긴 하지만 서사가 너무 적어요. 공유의 초췌한 모습과 폭발하는 감정은 잘 전달되었지만 정작 이야기의 깊이나 밀도는 형편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죠. 공유만큼이나 박보검도 좋았습니다. 무슨 3살 어린이처럼 왜요? 왜 그런데요? 왜 화만 내요? 왜를 입에 달고 사는 서복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던 건 박보검의 업적입니다. 애초에 서복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미스였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결과 영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지루해졌습니다. 이 영화는 잠에 대한 영화죠. 죽음은 영원한 잠이고 서복은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기현은 그 잠을 피하고자 무진 애를 쓰는 인물이었고요. 그러나 영화는 잠에 대해서 말하려다가 관객들까지 잠들게 만드는 악수를 둡니다. 잠이 솔솔 쏟아지는 이유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164억이 들어간 지루한 SF 영화 서복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SF 장르를 무척 좋아하는 저조차도 따분함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영화에 녹여내기가 이렇게 어렵군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